녹정기, 김용 원저, 제3권 13장. 13. 착한 조카 위소보. 위소보는 방에서 나올 때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뒤로 벌렁 넘어져 엉덩방아를 땅바닥에 찍게 되었다. 손을 뻗쳐 몇 번 힘을 준 후에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데 땅바닥에 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으나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물었다. 도고모, 그대가 나의 목숨을 구해준 것인가요? 도궁아는 웃으며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나를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 고모라고 부르는 거야? 아래 위 없이 마구잡이로 부르면 어떻게 해?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고모예요, 도고모예요. 도궁아는 미소했다. 이후 그대 혼자서 길을 갈 때는 음식에 조심을 하도록 해. 만약에 그 손이 8개라는 늙은이와 함께 있었더라면 결코 이와 같은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위소보는 물었다. 어젯밤 저는 몽혼약에 당했나요? 도궁아는 말했다. 거의 비슷하게 맞췄군. 위소보는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아마도 10중 8구 찬물 속에 어떤 이상한 점이 있었던가 보죠? 마실 때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 스스로 한 봉지의 몽혼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몽혼약을 먹다니, 제기랄. 이번에 몽혼약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그 맛이 시큼하고 달콤한 것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는 물었다. 이곳은 흑점인가요? 도궁아는 말했다. 이 객점은 본래 정상적인 객점이야. 그런데 그대가 머물게 된 후 흑점으로 변하게 되었지. 위소보는 여전히 머리가 빠개지는 듯 아픈 것을 느끼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군요. 도궁아는 말했다. 그대가 이 객점에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달려들어와 이 객점의 점소위를 묻고서 이 객점을 흑점으로 바꾸어 놓게 된 셈이지. 한 명의 도적은 점소위에 옷까지 갈아입고 찻주전자 안에다 한 움큼의 약가루를 타서는 그대에게 갖다 주더군. 나는 그대가 한참 옷을 바꾸어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은 이후 다시 경고를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대는 옷을 벗고 그냥 몸을 씻지 않겠어. 그런데 잠시 후 다시 그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쓰러져 있더군. 아마도 찬물을 미리 마셨던가 봐. 다행히 몽혼약에 지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독약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위소보는 그만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말았다. 어젯밤 자신의 몸을 닦으면서 만약 방이가 자기의 마누라가 되어 꼭 껴안는다면 그것은 무슨 맛일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느라 그만 마음이 설레어 못된 짓도 하였던 것이다. 도궁아는 나이가 적지 않지만 역시 여자가 아닌가. 창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추악한 꼴을 대하게 되었을 때 자연 눈여겨보았으리라. 도궁아는 말했다. 어제 나는 그대와 헤어진 후 궁 안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안팎이 조용하여 아무 일이 없었고 결코 태후의 초상을 치르는 짓 따위는 보이지 않더군. 나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총총히 옷차림을 바꾸고는 잔영궁 밖으로 가 살피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평상시 그대로였어. 원래 태우는 죽지 않았더군. 이렇게 되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 나는 본래 태우가 죽었다면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천궁에 머물러도 상관없으리라고 판단했거든. 어젯밤 그 한 칼로 그녀를 찔러 죽이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즉시 궁에서 떠나야겠으며 또한 그대에게 통지하여 그대가 이후라도 함부로 궁 안으로 들어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위소보는 일부러 놀랐다는 표정을 짓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원래 그 늙은 갈보가 죽지 않았군요. 그것 참 야단났군요. 그리고 속으로 약간 미안한 감을 느꼈다. 어제 총망 중에 들먹이는 것을 그만 잊었군. 나는 당신이 벌써 알고 계신 줄 알았소이다. 도궁아는 설명했다. 내가 막 몸을 돌리려 할 때 3명의 시위가 잔영궁 안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들의 행동이 수상쩍어서 아무래도 10중 8구. 태우가 그들을 보내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 그런데 그들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 당시 나는 그들을 아랑곳할 여가가 없었지. 나의 거처로 되돌아가서는 짐을 챙기고 다시 변장을 한 이후 주방 옆문으로 해서 궁 안을 빠져나왔지. 위소보는 미소했다. 그래서 고모님은 주방의 소랍으로 변장을 했군요. 주방에서 일하는 소랍들은 허드렛 일을 가장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무를 떼거나 연탄을 나르거나 닭을 잡거나 채소를 씻고 불을 피우는가 하면 소를 씻는 일 등등의 허드렛 일을 모조리 소랍이 해치워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방을 들락거리는 데 대해서 유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도궁아는 말했다. 나는 궁에서 벗어나자마자 3명의 시위가 이미 옷차림을 바꿔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각기 등에 보찜을 지고 말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먼 길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위소보느나 하고 탄성을 발했다. 그리고는 왼발을 뻗쳐 항구의 시체를 차고는 말했다. 바로 이 세 구의 시체가 흑점을 연 친구들이었군요. 도궁아는 미소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세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할걸. 만약 그들이 안내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그대를 찾아냈겠어. 그리고 누가 그대가 가다가 길을 돌아서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이나 했겠어. 이들은 성을 나가자 서쪽으로 달리면서 연신 수소문을 하더군. 18살의 소년이 홀몸으로 길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는 것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우의 명을 받아 그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지. 그리고 해질 무렵 그들이 이곳까지 알아내었을 때 나도 이곳까지 따라오게 되었지. 위소보는 무척 고마워서 말했다. 만약 고모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염라대왕께서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위소보, 너는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대왕에게 알립니다. 그저 멍청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궁아는 깊은 궁궐 속에서 수십 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남과 말을 주고받는 때가 지극히 적었다. 그런데 이제 위소보의 재미있는 말을 듣게 되자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대는 정말 말솜씨가 좋구나. 그렇게 된다면 염라대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말하겠지. 끌고 가서 때려주어라. 위소보는 웃었다. 물론 그렇겠지요. 염라대왕께서는 수염을 곤두세우며 호통을 내지르겠지요. 살아서 멍청하고 아리송하게 산 것은 고사하고 죽는 것도 멍청하게 죽어. 이곳에 만약 멍청한 귀신들만 모여들게 된다면 나는 그야말로 멍청한 염라대왕이 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고모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궁아는 말했다. 나는 그들이 부엌 쪽에서 나직이 상의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한 사람이 말하더군. 태우께서 지시를 내렸네. 저 꼬마 녀석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좋아. 그렇지 않을 때는 한 칼에 죽이 돼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은 모조리 가져가서 태우에게 바쳐야 하며 한 가지도 없어져서는 안 되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잇더군. 저 꼬마 녀석이 간이 크게 시리 태우께서 매일같이 읽는 불경을 훔치다니 정말 살기가 싫어진 게로군. 태우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태우께서는 가장 요긴한 것은 바로 그 몇 권의 불경이라고 분부하셨어. 그런데 소영제, 그대는 정말 태우의 불경을 가졌나? 그대 총타주께서 그대 보고 가지라고 한 것이겠지?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위소보를 응시했다. 위소보는 갑자기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군. 그녀가 태우 방에서 찾던 것도 바로 그 42장경이었구나.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불경이라니요? 무슨 불경 말입니까? 우리 총타주께서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가 불경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궁하는 무공이 고강했지만 어릴 적부터 궁궐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극히 적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황궁에 있었으나 위소보는 매일같이 황제, 태후, 왕공, 대신, 시위, 태감 등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했고 시시각각 음모와 권모술수 사이에서 구르며 눈치에 있어서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온몸이 그야말로 칼날을 번뜩일 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반면 도궁하는 그저 두 명의 노궁녀와 짝을 지어 살아왔으며 1년 동안 수십 마디의 말을 하기조차 어려웠고 그 밖에 다른 사람과는 만난 적이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기지와 교활함의 차이는 무공의 차이보다 더 심한 편이었다. 그녀는 위소보가 천진난만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방금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는 마음속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를 데 없이 클 것이다. 그러한 처지이니 어린애인 그가 또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친히 그의 보따리를 뒤져보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이 그대의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많은 보석들과 수십만 양의 은자에 해당하는 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니 두 눈을 몹시 붉히며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상의하더군. 나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들어서자마자 모조리 처치해버렸다네. 위소보는 말했다. 제기랄. 알고 보니 태우라는 늙은 갈보는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시위를 보내 목숨을 빼앗고 재물을 강탈하려 했군요. 거기다가 몽호냐까지 쓴 것은 고사하고 흑점까지 열었으니 그 늙은 갈보는 그야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짐승과 같은 계집이군요. 도궁하는 말했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 태우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불경이지 보석이나 은자 따위가 아니야. 그 몇 권의 불경은 사실 중대한 관계가 있어. 나는 그대가 서천천과 그 두 소저에게 주어 석가장으로 가져가서 갈무리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했지. 그리고 속으로 적을 이미 제거했으니 그대 보고 좀 더 쉬도록 하자고 생각했지. 그 생각을 하는 즉시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 한 객점에서 그들이 타고 온 수레를 찾아내게 되었지. 본래 살그머니 조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팔비원후라는 분은 정말 기민하기 짝이 없더군. 그리하여 부득이 재차 손을 쓰게 되었지. 위소보는 물었다. 그는 고모님의 적수가 되지 않았군요. 도궁하는 말했다. 나는 본래 그대들 천지회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를 쓰러뜨린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화를 내지 말라고 빌었지. 소영제, 다음에 그대가 그를 만나게 되거든 다시 몇 마디 말을 전해줘. 사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 세 사람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고 그 수레도 뜯어서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어. 그리하여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고는 재빨리 말을 타고 되돌아온 것이야.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멍청하게 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고모님은 그 많은 일을 해치웠군요. 그런데 도고모님은 제가 천지회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궁하는 미소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반나절이나 수레를 몰았는데 그대들이 주고받는 말을 못 들었겠어? 그대는 어린 나이에 청목당의 향주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해. 향주라면 천지회에서도 꽤 큰 직분이겠지? 위소보는 매우 득이에 차 웃으며 말했다.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도궁하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물었다. 그대는 황제를 오랫동안 시중 들었는데 혹시 그가 불경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 위소보는 말했다. 들은 적이 있지요. 태후와 황상께서는 그 빌어먹을 불경인가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기실 그런 불경을 어디에다 쓰겠어요? 태후께서는 심보가 그렇게 악독한데 설사 매일같이 1만 번 아미타불 하고 불러보았자 보살께서는 그녀를 돌보지 않으실 거예요. 도궁하는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물었다. 그들이 뭐라고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저를 세객도 대인에게 딸려보내 오배의 집으로 가서 가산을 몰수하게 했지요. 그 당시 저에게 반드시 두 권의 무슨 경인가 또 이자와 십자가 있는 것 같은 불경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지요. 도궁하는 얼굴에 매우 흥분된 빛을 띠고 말했다. 맞았어, 맞았어. 42장경이야. 그대는 찾아냈어?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 뭐가 42장경이고 53장경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후에 색대인이 찾아냈길래 제가 가지고 가서 태우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녀는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탕과 떡 같은 음식을 내리셨지요. 제기랄, 늙은 갈보는 정말 치사하더군요. 금이나 은을 주지 않고 저를 어린애 다루듯 사탕이나 밀전 나부랭이들만 주지 않겠어요? 진작 그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그 두 권의 불경을 주방 아궁이 속에다가 집어던져 불쏘시개로 삼아서는 도궁하는 재빨리 말했다. 태워서는 안 돼. 태워서는 안 돼. 위소보는 웃었다. 저 역시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색대인에게 묻는다면 들통이 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궁하는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태우의 손에는 적어도 두 권의 42장경이 있었겠군. 위소보는 말했다. 아마도 네 권은 될 겁니다. 도궁하는 되물었다. 네 권이라고? 그대가 어떻게 알지? 위소보는 말했다. 전날 밤 내가 태후의 침대 아래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녀가 그 궁녀 차림을 한 남자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죠. 그녀는 본래 한 권이 있었고 오배의 집에서 두 권을 몰수했으며 다시 그녀는 어전시위 부총관인 서동을 시켜 무슨 기주인가 하는 집에서 다시 한 권을 탈취했다고 들었습니다. 도궁하는 말했다. 맞아. 바로 상남기 기주의 집에서 탈취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녀의 손안에는 모두 네 권이 있겠군. 어쩌면 5권이나 6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몇 번 서성거리다가 말했다. 그 불경은 매우 중요해. 소영제, 나는 그대가 정말 나를 도와주기를 바래. 그리하여 태우가 갖고 있는 42장경을 훔쳐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야. 위소보는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늙은 갈보의 상처가 심하다면 끝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몇 권의 불경은 아마도 관 안에까지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도궁하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결코 그럴 리는 없어.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신룡교 교주의 수단이 한 수 높아 먼저 가로채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야단나지. 신룡교 교주라는 말은 위소보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도궁하는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몇 번 서성거리더니 창호지가 점점 밝아오는 것을 보고 날이 곧 밝으리라는 것을 알자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곳에서 말하기는 거북하군. 벽이나 담장에 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지. 우리 나가지 그래. 그리고 세구의 시체를 객전 문 밖 수레 안에 놓았다. 그들 세 사람은 모두 그녀의 중수법에 의해 충격을 받고 죽은 것이라. 피를 흘리지 않은 상태여서 매우 깨끗했다. 도궁하는 말했다. 객점 주인과 그대의 마부는 모두 그들에게 묶여 있었거든. 그러니 그들 스스로 묶였던 밧줄을 풀 때까지 내버려 두도록 해. 그리고 위소보와 나란히 마부석에 앉아서는 수레를 서쪽으로 몰았다. 약 7, 8마장 나가게 되자 날이 훤히 밝았다. 도궁하는 세구의 시체를 한 공동묘지에다 버리고 커다란 바위와 돌덩이를 들어 그 위에 얹어놓아 시체를 가리고는 다시 수레로 돌아와서 말했다. 우리가 수레 위에서 길을 재촉하며 말을 하면 그 누구에게도 들킬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위소보는 웃었다. 수레 아래쪽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도궁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맞아. 그대는 나보다 생각이 치밀하군. 그리고 그녀는 채찍을 휘둘렀다.
말채찍이 몇 번 휘어지면서 싹 하는 소리를 내며 술의 밑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녀는 잇따라 3번이나 후려치고는 확실히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웃으며 말했다. 이 강호에서 사람을 경계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전혀 요령을 모르는 편일세. 위소보는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더욱 요령을 모릅니다. 도고모님은 어찌되었든 저보다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젯밤 저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이때 커다란 수레는 큰 길을 따라 나가고 있었고 사방은 조용했다. 도궁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나 역시 그대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우리들은 그야말로 생사를 같이 한 사이라고 할 수 있지. 소영제, 나이를 따진다면 내가 그대의 어머니 노릇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나를 밉지 않게 고모라고 불러주는데 그대는 정말 나를 고모로 삼고 나의 조카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카가 되는 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다. 어쨌든 나는 이미 고모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말했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운이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고모님이 알게 되면 아마도 이 조카를 마다할 것입니다. 도궁아는 물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제게는 아버지가 없으며 어머니는 기원에서 갈보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도궁아는 어리둥절했으나 곧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말했다. 조카야, 영웅은 출신이 비천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우리의 태조 황제께서도 화상 노릇을 했고 또 무례한이나 건달 노릇을 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 상관도 없지 않으냐? 그대가 그 같은 일까지 나에게 속이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고모에 대한 진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나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를 속이지 않으마.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가 갈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시팔형이 알고 있으니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게 하려면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자기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야 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땅바닥으로 뛰어내려서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조카 위소보는 친고모님에게 인사드리옵니다. 도궁아는 수십 년간 깊은 궁궐 안에서 외로운 생활을 보내온 사람이었고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이 담긴 말을 반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소보가 그토록 다정하게 불러주자 그만 가슴이 쓰라린 것을 느끼고는 재빨리 수레에서 내려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웃었다. 착한 조카야, 이제부터 나에게는 이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게 되었으니 거기까지 말하다가 그만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이것 보아라. 이렇게 기쁜 일인데 너의 고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두 사람이 수레 위로 올라왔다. 도궁아는 오른손으로 고삐를 잡고 왼손으로는 위소보를 잡고서 노새가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며 말했다. 조카야, 나의 성은 도씨이다. 이것은 나의 진짜 성이며 나의 규명은 홍영이라고 한단다. 12살 때부터 궁 안으로 들어와 그 이듬해 바로 공주님을 모시게 되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공주라고요? 도홍영은 말했다. 그렇다. 공주이다. 바로 대명나라 숭정 황제 폐하의 큰 공주님이시다. 위소보는 말했다. 아, 원래 고모님은 대명나라 숭정 황제 때 궁으로 들어가신 게군요. 도홍영은 말했다. 그렇다. 숭정 황제께서는 궁을 나가실 때 검을 휘둘러 공주의 팔을 잘랐다. 나는 공주께서 난을 당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 구하려고 했으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크게 자빠져 이마를 돌계단에 부딪혀 기절을 하고 말았단다. 그리하여 정신을 차렸을 때는 폐하와 공주께서는 이미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고 궁 안은 소란스럽기만 했으며 그 누구도 나를 아랑곳하지 않더구나. 얼마 후 이자성이라는 도둑이 궁 안으로 들어왔고 그 후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이자성이라는 도적을 쫓고
다시 황궁을 점거했지. 도웅령은 잠시 탄식하더니 말을 이었다. 아, 그것은 벌써 오랜 세월 이전의 일이로구나. 위소보는 물었다. 공주는 숭정왕제의 친딸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녀를 칼로 쳐 죽이려 했지요? 도웅령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공주는 숭정왕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때 성은 이미 함락되어 도적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오고 있던 때라. 황상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시게 되었는데 혹시나 공주가 도적들에게 욕을 당하게 될까봐 먼저 공주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랬었군요. 자기의 친딸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후 숭정왕제는 매산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도웅령은 말했다. 나 역시 후에 사람들에게 들었지. 청나라 오랑캐들을 오삼계가 중원으로 끌어들여 이자성이란 도적을 쫓고 우리 대명나라 강산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지. 궁안의 태감, 궁녀 가운데 10중 8구는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내쫓김을 당했단다. 그때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쓰러져서 깊은 상처를 입고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이후에야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단다. 위소보는 말했다. 고모님의 무공이 이토록 고강하신 것을 보면 고모님의 사부 어르신께서는 무공이 더욱더 대단하시겠군요. 도웅령은 말했다. 우리 사부님은 천하에는 무공에 능한 자가 무척 많다고 하셨지. 따라서 우리 무공은 별것이 아니라고 했단다. 우리 사부님으로 말하면 사조부의 명을 받아 궁 안으로 들어와 궁녀가 되신 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녀는 채찍을 들어 허공을 쳐 철썩 소리를 낸 후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사부님이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 목적은 바로 그 8권의 42장경에 있단다. 위소보는 물었다. 모두 8권이나 된다고요? 도웅령은 말했다. 모두 8권이지. 만주 사람들은 8기로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황백 홍남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도 정사기와 양사기로 나누어진단다. 그리고 매 일기의 기주 아래 각기 한 권씩 있었으니 모두 8권이 된단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군요. 제가 오배의 가산을 몰수할 때 2권의 책 겉장의 빛깔이 달랐습니다. 한 권은 누런 바탕에 붉은 테두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권은 하얀 겉장. 즉 겉장이라고는 하지만 씌우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도웅령은 말했다. 원래 8권의 불경을 씌운 겉장은 8기의 빛깔과 같단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수중에는 이미 5권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3권이 모자라는 셈이다. 8권의 불경에 도대체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일까? 고모님은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방법을 강구해서 알아내야지. 그리고 그는 짐짓 멍청하게 말했다. 원래 고모님의 사조부께서는 진심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분인가 보군요. 궁안의 불경이니까 물론 특별히 귀중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순황금으로 만들어진 물로 쓴 것이라 하더군요. 도웅령은 말했다. 그렇지도 않단다. 조카야, 오늘은 내 너에게 설명을 해주지. 그러나 너는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너는 맹세를 하도록 해라. 맹세하는 것쯤은 위소보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것보다 쉬운 노릇이었고 아침나절에 한 말을 저녁이면 잊어버리는 성격이었다. 아니 오후에 말한 것이면 잠이 들기도 전에 까먹어버리는 성격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8권 가운데 이미 5권의 불경을 손에 넣었으니 그 비밀을 어찌 남에게 가볍게 알릴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말했다. 천지신명께서는 굽어 살피옵소서. 이 위소보가 만약 42장경의 기밀을 누설한다면 이후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며 늙은 갈보의 여장을 한 후레자식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장을 하고 늙은 갈보와 함께 자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후레자식과 같은 꼴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맹세를 하면
그 후 꼭 보답을 받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할 때에는 언제나 여지를 남겨두곤 했다. 도웅령은 웃으며 말했다. 그와 같은 맹세는 정말 이상야릇하면서도 신선한 감이 있구나. 내 너에게 말하마. 만주 오랑캐가 산해관으로 들어올 때 대명나라의 강산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만주 사람들은 무척 적고 군사도 많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오랫동안 관외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만 한다면 만족하게 여길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관으로 들어온 후 팔기병들은 금은제보를 보기만 하면 빼앗거나 강탈을 했다. 그들은 그 재물들을 모두 관외로 옮겨 숨겼다. 당시 대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순치 황제의 숙부인 섭정왕 도르곤이었다. 그러나 만주의 팔기 가운데 매 일기마다 각기 세력이 있었지. 당시 팔기의 기주들은 기를 가지고 재물을 숨긴 장소를 지도로 그려서는 기주가 각기 한 폭씩 가지게 되었단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알았어요. 그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수레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는 다시 주저앉아서 말했다. 그 8폭의 지도는 바로 그 8권의 42장경 속에 숨겨져 있군요. 도웅령은 말했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진상이 어떠한지 당시 팔기의 기주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한나라 사람 가운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만주의 왕공 대신이라 하더라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형편일 것이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만주 사람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그 산은 바로 그들 용맥의 소재지라고 하더구나. 오랑캐가 대명나라의 강산을 차지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것은 모두 그 산의 용맥 덕분이라고 하더구나. 위소보는 물었다. 용맥이란 무엇인가요? 도웅령은 설명했다. 그것은 풍수가 지극히 좋은 곳을 말한단다. 만주 오랑캐의 선조들을 그 산에 매장하여 자손들이 크게 흥하게 되고 중국에 와서 황제까지 된 것이라고 하더구나. 우리 사부님은 우리가 만약 그 보산을 찾아내어 용맥을 끊고 무덤을 파헤친다면 만주 오랑캐들은 황제가 되기는커녕 모조리 관외에서 죽게 된다고 하더구나. 그만큼 그 보산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조부와 사부님은 온갖 심혈을 기울여 그 산맥의 소재지를 찾으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그 8권의 42장경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더구나. 위소보는 물었다. 그럼 만주 사람들의 일을 고모님의 사조부께서 어떻게 아셨죠? 도웅령은 설명했다. 이 일을 이야기하자면 무척 길어진다. 우리의 사조부께서는 원래 금주 출신의 한나라 여자인데 오랑캐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다. 그 오랑캐는 바로 양남기의 기주였다. 우리 사조부께서는 오랑캐들이 중원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 우리 중국이라는 곳이 이토록 크고 사람도 이토록 많은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리하여 팔기의 기주들은 잇따라 며칠이나 회의를 열게 되었고 회의하면서는 언쟁을 벌였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위소보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로 언쟁을 했나요? 도웅령은 말했다. 어떤 기주들은 중국 전체를 차지하자고 주장했고 어떤 기주들은 한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만약 반란을 일으킨다면 100명의 한나라 사람이 한 명의 기인, 즉 만주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했다더구나. 그러니만큼 차라리 노략질을 할 만큼 하고서는 관외로 물러가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했다는구나. 그런데 최후에는 역시 섭정왕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 그는 한편으로는 재물을 강탈하되 그와 같이 강탈한 금은제보를 관외에다 숨기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등극해서 황제 노릇을 하자는 것이었지. 그리하여 만약 한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형세가 위급해지면 만주의 기인들은 산해관 밖으로 물러나자고 말했다더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원래 그 당시에 청나라 오랑캐는 우리 한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두려워했군요. 도웅령은 말했다.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할 뿐이지. 조카야, 오랑캐의 소황제는 너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 8권의 불경을 훔쳐내어서 오랑캐의 용맥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 금은제보로 의군의 군사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군사를 일으키게 된다면 청나라 군사들은 그만 놀라 관외로 도망치고 말 것이다. 위소보는 용맥을 깨뜨리고 의병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별로 열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산에 무수한 금은제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는 그만 크게 가슴이 설레어 물었다. 고모님, 그 보산의 비밀은 정말 그 8권의 불경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까? 도웅령은 설명했다. 우리 사조부께서는 사부에게 말씀을 하셨다더구나. 그것은 양남기의 기주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그의 작은 마누라 격인 소복진에게 장래 그가 죽은 이후 한 권의 불경을 소복진의 아들에게 전했으면 전했지. 대복진의 아들에게는 전하지 않겠다고 했단다. 이에 소복진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한 권의 불경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느냐고 했다는구나. 그러나 그 기주는 그 불경이 자기네들 팔기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으니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강 그 불경의 내력을 이야기했다는구나. 사조부께서는 창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지. 후에 사조부께서는 무공을 연성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부님도 사조부님을 따라 몇 년간 무예를 익히게 된 터라 사조부께서는 손을 써서 그 불경을 훔치려고 했는데 발각되어 양남기의 고수들에게 중상을 입게 되었다더구나. 그리하여 죽기 전에 우리 사부님을 궁 안으로 잠입시켜 궁녀가 되게 한 이후 방법을 강구해서 불경을 훔치라고 했다는구나. 양남기 기주 곁에는 무공 고수가 많으니만큼 궁 안으로 들어가 불경을 훔치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지. 그런데 사부님께서 궁 안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경비가 너무나 삼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궁녀는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라 불경을 훔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더구나. 사부님은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고 나중에 내가 대명공주의 이야기를 하고 옛 주인에 대한 정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보고 바로 나를 제자로 거두어 주셨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러니까 늙은 갈보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불경을 손에 넣으려고 했군요. 그녀는 만주 사람이니까 용맥을 깨뜨리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마도 보산에 숨겨놓은 금은제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우이니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그런 재물을 욕심낼까요?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늙은 폐병쟁이 해대부는 왜 나에게 서재로 가? 불경을 훔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고 했을까? 그는 정말 경전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를 유인해서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만든 이후 누가 지시해서 내가 그의 눈을 멀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이 조처함으로써 단경황후를 죽인 흉수를 알아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그는 마음속으로 교사한 자가 흉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지금의 나로서는 늙은 폐병쟁이로 하여금 심사를 토로하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며 염라대왕께서도 아마 해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도홍령은 위소보의 생각이 해대부에게로 옮겨간 것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녀는 그저 설명을 계속했다. 어쩌면 그 보산에는 따로 이상야릇한 그 무엇이 있는지 사조부께서도 모르셨단다. 우리 사부님은 궁 안에서 얼마 되지 않아 병이 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지. 그 어르신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1000번 만번 나에게 방법을 강구해서 경서를 훔쳐내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경서를 훔치는 일은 매우 어려우니 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나보고 궁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제자를 거두어들여 경서의 비밀을 전해 내려가도록 하라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당대에 되지 않을 땐
다음 대에서 다시 경서를 훔치도록 하되 그 비밀이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은 큰 비밀이 만약 실전된다면 그 많은 금은제보는 너무나 애석한 노릇이 됩니다. 도웅령은 말했다. 그 금은제보는 별 상관없다. 다만 만주 오랑캐로 하여금 대대로 우리 한나라 사람들의 강산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한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고모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 수천 수만에 이르는 금은제보를 꺼내서 크게 한번 써먹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한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만주의 군사들이 한나라 백성을 도살한 참담한 사실을 그저 어른들의 입으로 들었을 뿐 친히 구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궁 안에서 생활해오는 동안 만주 사람이라면 그저 태호 한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었을 뿐 다른 사람은 별로 미워할 수 없었다. 해대부는 물론 음모를 꾸미고 그를 해치려 했으나 역시 자기가 해대부를 많이 해쳤지 해대부가 자기를 해친 일은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황제 이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만주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포악한지를 느낄 수가 없었다. 물론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만약 황제의 총애를 받는 몸이 아니라면 그 만주의 황친국척이나 왕공 대신들이 결코 그에게 친절하게 굴 리가 없으며 또 그토록 그를 받들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부드러운 사람이 많고 흉폭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종족의 원한이나 나라의 한에 대해서는 무척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도웅령은 위소보의 그런 생각을 알 턱이 없었다. 궁 안에서 이 몇 년 동안 살아왔지만 나 역시 제자를 거두어들이지 못했다. 나는 물론 많은 궁녀를 만나볼 수 있었지만 만나는 족족 우둔하고 멍청하지 않으면 그저 요염한 기운이나 풍기고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황제의 총애를 받아 궁녀에서 비빈이 되는가 하는 꿈을 꾸는 계집애들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커다란 비밀을 내 어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나는 근심을 했지. 이와 같이 지체하다가는 불경이 있는 곳조차 단서도 전혀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훌륭한 제자까지도 한 명 거두어들일 수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장래에 내가 죽게 된 이후 이 비밀을 그대로 관 속에 가지고 간다면 만주 오랑캐들이 우리 한나라의 강산을 그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사조부와 사부에게 미안한 것은 고사하고 한나라의 대죄인이 되는 것 같아 이만저만 불안한 느낌이 아니었단다. 조카야, 내가 우연히 너와 만나게 되었고 너에게 이와 같은 큰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나의 마음은 한결 기쁘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저 역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불경에 관해서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도웅령은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기뻐하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제게 정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사부님도 좀처럼 만나 뵙기 힘듭니다. 이제 친고모님 같은 훌륭한 친척을 만나게 되었으니 자연 기쁘기 짝이 없지요.